1980년 서울 내무부 장관실. 아니 도대체 왜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거야? 치안 제대로 신경 안 쓸 거야? 치안 본부장실. 어이 치안 본부장님, 어제 부총리님 집도 털렸다고요. 총리님 총도 사라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왜 총리께서는 총을 소지하고 계셨는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빨리 범인 잡으란 말이야! 전국의 경찰서. 지금부터 비상령이다. 다들 이 도둑놈 잡을 때까지 아무도 집에 못 들어갑니다.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긴장을 합니다. 단 도둑 때문에. 1980년대 대한민국, 언론마저 통제되었던 군사 독재 시대. 그 권위에 결탁해 불법적인 돈을 긁어모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들이 속속히 털리기 시작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높은 담과 철조망, 맹견, 경비원, 두꺼운 비밀금고, 2중 3중 보안 장치들 모두 이 한 명의 도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도가 나타났다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대판 홍길동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등장한 안티 히어로.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 하필 왜 부자들의 집만 골라서 털었던 것일까? (1943년) 일본 제국주의가 막바지로 치닫던 시절에 태어난 아이. 일찍 부모를 잃은 이 아이는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살 때 첫 절도를 합니다. 깡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 갔다가 남의 집 부엌에서 은수저를 훔칩니다. 그렇게 시작한 절도가 이 아이에게는 유일하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특수 절도와 절도로 10여 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그 안에서 더 기술이 좋고 경험이 많은 선배 수감자들을 만나면서 그는 점점 완벽한 절도범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흔한 절도범에 지나지 않았던 이 아이는 70년대 말 본격적으로 대도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절도를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 아닌 합리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검거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과 수법을 개발하고 체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도둑은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의 대저택만 찾아다니며 수십억 원대의 귀금속, 현금, 기업 어음을 훔쳤습니다. 부총리 집에서는 권총과 실탄 200발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한 국회의원 집에서는 수십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쳤습니다. 당시 치안을 담당하던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은 이 도둑을 빨리 잡으라는 정적의 독촉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대도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냈고 부패한 권력층의 반감을 가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적, 현대판 홍길동이라 부르며 이 도둑을 미화하는 풍조가 퍼져나갔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방법을 썼길래 보안이 철저한 부자들의 집의 절도를 성공한 것일까? 정말 홍길동처럼 도술이라도 부린 걸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보안 시스템, CCTV, 경비업체도 없던 시절, 도둑은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대낮에 빈집을 노렸습니다. 1982년 동아일보 기사. 그가 큰 집을 노린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큰 집이 의외로 문단속이 허술한 경우가 많고 집이 크면 한쪽 방에서 웬만한 소리를 내도 발각되는 일이 드물다. 큰 집일수록 낮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 총경은 말합니다. 도둑의 수법이 대범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평범한 다른 도둑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사실상 평범해 보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현대판 홍길동의 수식어를 달게 되었던 걸까? 1983년 한 일간지는 이 도둑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드라이버 하나로 부호집 안방 장롱에 든 귀금속을 제것처럼 꺼내 쓰는 고수를 부렸다. 즉 그가 되돌아가 부풀리게 되었던 이유에는 이처럼 언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상 대중은 군사 독재 정권 상류층에게 큰 불신과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둑의 과감한 행동들이 이러한 대중들의 마음에 일탈을 제공한 것이죠. 시대상의 배경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82년 11월 그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명세를 탔기 때문일까? 그는 잡히고도 당당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급기야 2심 재판 공판 도중에는 그는 본인의 원칙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난 비록 도둑이지만 반드시 원칙을 지킵니다. 가난한 사람 물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습니다. 훔친 돈의 30-40%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피고인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군요.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고작 절도범인데 징역 10년이라니. 결국 이 도둑은
1983년 4월 2심 재판 도중에 법원 구치감 환풍기를 뚫고 탈주합니다. 5박 6일간의 도주 후 경찰에 쓴 총을 맞고 다시 잡힌 도둑. 도둑은 여러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그에게 내려진 엄청난 형벌. 피고인을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에 처합니다. 무려 25년. 그는 울부짖으며 항의했으나 판결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내도 조세형. 1998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모범수로 인정되어 출소합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신앙인으로 거듭나겠다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성교원을 열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교회를 투어하며 간증을 하고 대학 경찰학과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국내 최대 보안업체인 S1 범죄예방자문위원도 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문위원으로 스카웃했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인생, 개가천선의 아이콘. 그는 다짐했습니다. 눈앞에 천만금이 있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그런데 그는 2001년 일본 출장 도중 13만엔 상당의 금품을 훔쳐 일본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렇게 일본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고 출소합니다. 2005년 한 가정집에 들어가 165만 원어치 금품을 훔칩니다. 다시 징역 3년 후에 출소합니다. 2010년 훔친 물건을 팔아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다시 징역 1년 4개월 후 출소. 2013년, 15년, 16년 징역 출소를 반복. 2019년 6월에는 5만 원이 채 들어있지 않은 돼지저금통을 훔쳐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의 나이 81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렇게 대도는 좀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부패한 권력층의 집을 털었던 한 도둑. 사실 도둑은 그저 도둑입니다.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80년대 그 시절 진짜 도둑은 권력층에 기대어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했던 부패한 권력층은 아니었을까. 오늘 준비한 인사이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여러분이 궁금해할 속 사정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